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입니다. 지은이는 오동열, 발행은 풍백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무료 도서 증정 이벤트에 3번 이상 응모해서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구독자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과 함께 3번 이상 응모했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10분을 추첨하여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교육자이자 수필가로서 이 책에는 오덕열 수필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모자도, 사랑방, 간고등어 등을 포함하여 4부 45편의 수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영원한 문학의 고향인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2부에서는 수필만이 건져 올릴 수 있는 반짝이는 소재들로 연륜이 묻어나는 삶의 지혜를, 3부에서는 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작과 설렘을, 4부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말과 생각을 수필에 담아 쉽게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좋은 휴식 방법으로 수필 한 편을 권하고 있는데요. 한 편 한 편에서 따뜻한 인간미에 감동하고 사물과의 대화에서 힐링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필은 사물과의 교감의 세계를 쓰는 문학으로서 작가는 수필은 식격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디지털 시대의 즉흥적 감성보다는 아날로그적 감성에 더욱 어울리는 수필들인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바쁘고 지친 독자들께서 잃어버린 추억을 회상하게 하며 잠시나마 은근한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고향은 어머니이다. 모자도. 노송 한 그루가 시원히 그늘을 치며 반기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면 마음은 벌써 고향집에 가 있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시작된다. 찻길에서 시골길로 접어들어 싸목싸목 10여 분쯤 걸었다. 노송의 그늘 아래에는 침묵의 너럭바위가 있어 천년 세월을 함께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노송과 너럭바위가 해로하는 부부같이 다정한 이곳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부르고 있다. 산기슭의 모롱이인 독백이는 고향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다. 여기선 갈 길 먼 길손도 쉬어가고 바쁜 농군도 긴 여름날 한나절 고된 일손을 놓은 채 신선이 된다. 고향 찾는 길. 독배기에 이르면 이삭처럼 흘려있는 고향의 정담을 줍기에 바쁘다. 어린애처럼 희망에 부풀어 꿈길에도 오가던 고향길은 지심만리, 저 밑에서 토해내는 열기로 화확거렸다. 보리밭 사이길로 접어들자 어머니의 채취 같은 잘 익은 보리 내음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둘러싼 세상살이의 어려움은 아침 햇살에 쫓기는 어둠같이 사라져갔다.
마음은 텅 빈 무념의 상태라고나 할까. 모천을 찾아 파도를 비상하는 회귀어가 되어 고향 찾는 길에 독배기에 머물러 쉬고 있다. 너럭바위에 지난 일이 그립게 떠오르고 여기가 보통이 아닌 곳만 같아진다. 무릉도원이 따로 있지 않을 것도 같다. 노송은 너럭바위로 하여 한층 더 높은 격을 얻었다. 너럭바위 또한 노송으로 하여 다사로운 혈맥이 돌아 부처님 같은 인자한 가슴을 열게 되었다. 노송과 너럭바위, 이 오솔길에까지 풍류를 잃지 않은 자연의 조화가 놀랍기만 하다. 노송은 달밤이면 하늘에서 솔솔 내리는 설화의 명주실 타래를 사려왔는가 보다. 줄기의 가슴팍 한복판에는 구멍이 휭 뚫렸으니 말이다. 아니, 계집 죽고 자식 죽은 산비둘기의 애달픈 사연과 함께 너럭바위에 앉은 모든 속세의 얘기는 소나무의 가슴팍을 타고 승천하여 별나라 선녀들의 정화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만고풍상을 전신에 받으면서도 푸르름을 머리에 인 고목이 된 소나무다. 그러나 천수를 다하는 날까지 영성 성겨지는 청솔가지 뻗어 그늘을 들이울 것이다. 세월 따라 몸통은 삭혀 푸르름으로 승화시킨 소나무다. 어떤 풍우에도 청아한 목소리로 솔바람을 보내고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 바람 그치면 묵묵히 하늘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다. 젊은 날에는 울을 창창 푸르다 못해 검푸른 솔잎으로 그늘을 드리웠으리라. 이제 성긴 솔잎 새로 반짝 햇살이 웃고 있다. 조용히 미소로써 보이는 여유요, 달관인 것이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모습 같기도 한 노송. 그 품에 안기니 지난 날은 여가 되어 청수처럼 맑아온다. 이러한 독배기는 나에게는 모정을 뜨겁게 느꼈던 곳이요, 저 너머 멀리의 푸른 꿈을 꾸어보던 곳이다. 늘 타관으로만 떠돌아온 너는 이곳의 미운 정, 고운 정이 남다르다. 나에게 독배기는 자연 공간의 한 지점이 아니고 앞을 조감해보는 내 인생의 길목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독배기에 유별난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벌써 오래전 자취하던 학창시절의 일이다. 지열은 익어서 소나기를 장만하고 있던 여름날의 오후였다. 호박잎도 숨을 죽인 울타리 밑에서 닭들도 모가지를 느리고 날개를 벌린 채 헐떡이고 있었다. 타는 듯한 더위 속에 고향집 마당에서는 보리타작이 한창으로 보릿누리가 헐러져 홀대 밑에 보리알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유일한 생면선이었던 보리알. 그 곱살미에도 희망이 한밭꽃처럼 피어났고 바위돌 틈새를 흐르는 샘물처럼 맑게 천품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비바람에도 독배기의 노송처럼 푸르름을 간직할 뿐 별 말씀이 없으신 어머니의 가마력 때문이었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도 해는 철봉산 위에서 저녁노를 우리며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새밭 상추에 식은 밥 한 덩이를 받쳐주셨다. 그 까만 꽁고리밥의 맛은 잊혀지지 않는다. 봐봐, 너 본지 오래로구나. 한 입 쓸어 넣던 이 도령이 먹던 밥은 넉살이었지만
내가 먹은 밥은 꿀맛이었다. 우리네 생활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둘려서 사는 것이지만 그 여름의 현실은 너무 아팠다. 보릿고개를 막 넘긴 뒤라서 보리로 돈을 살 겨를도 없었다. 그때 사정은 자세히 생각나지 않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취짐도 챙기지 않고 빈몸으로 집을 나서고 말았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성급한 결단이 섰었던지 뚝배기의 노송 밑에 머물러 앉아 배움과 인생에 대해서 굴똘히 생각했던 것 같다. 고개를 떨구고 두 눈에서 고뇌의 찌꺼기가 밤물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을 때였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오는데 심고를 파고드는 인기척을 느꼈다. 아가, 서나 맘먹어라. 꿈속에서 아련히 들려온 달인의 말씀처럼 온몸에 퍼져 절절하게 파고들었다. 어머니가 옆에 와 계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요지부동 말이 없었다. 아나, 요거 가지고 가거라. 껐다. 어머니의 음성은 속으로 스며들어 한이 되는 듯했다. 떨리는 음성과 함께 호미자루에 달아 지문도 찾을 길 없는 어머니의 손엔 똘똘 말린 몇 푼의 돈이 부르르 떨고 있었다. 순간 벌떡 일어나 걸음을 재촉하고 말았다. 그냥 그대로 어머니의 모습을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멀어져가는 나를 향해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내 이름만 분간하기 어려운 목소리로 부르다가 노송 밑에 그대로 서시는 것이었다. 벌써 산비탈 밭엔 푸른 빛이 깃을 접고 저녁놀은 어머니의 후광처럼 선역 하늘에 물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인고의 세월자락 누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계셨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한참 뒤 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들어 저녁놀이 고운 제 너머의 하늘을 우러르고 계셨다. 어머니의 모습은 간절한 소망을 강구하는 장하고 거룩한 보살이었다. 어머니는 정화수 상 앞에서 머리 곱게 빗고 두 손 모아 천지신명께 빌던 그런 바람으로 서 계셨다. 몸통은 파이고 가지는 휘어도 노상 푸른 솔잎을 받쳐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한 그루 노송을 배경으로 한 어머니. 그때의 당신 모습은 영원한 모성의 화신이었다. 뚝배기를 지날 때면 모정이 웅숭 깊은 한 폭의 모자도를 머릿속에 떠올리곤 한다. 고독한 내 영혼을 어루만져줄 영원한 모자도를. 사랑방. 마음이 안정을 잃을 때는 고향을 찾는다. 부모님을 뵙고 고사태의 생울타리, 키 낮은 토담, 그리고 허술한 살인문을 마주하면 마음은 스스로 평정을 얻는다. 어디 고향에서 푸근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으랴만 나에게는 어릴 적 사랑방에 얽힌 추억 때문에 더하는지도 모르겠다. 요새는 명절 때나 사랑방에 불을 지핀다. 그러나 한양 사랑방의 지창은 햇발을 담아들여 따스한 호수를 이룬다.
지난 가을날 햇발이 성근 오후였다. 뒷곁으로 돌아가니 긴 그림자 자락이 사랑방 죽창 안을 엿보고 있지 않은가. 웬일인지 마음이 안쪽으로 끌려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맞아주는 것은 방을 지키는 목침, 나무 잿더리, 호롱 등잔, 그리고 벽에 걸린 천자문들로 예나 다름없이 눈에 익었다. 목침은 사랑방 세간의 으뜸이라 할 만하다. 베개의 역할을 떠나서 목침 돌림, 목침 단자, 목침쯤에 이르기까지 화제를 풍성하게 뿌려 썼다. 사랑방의 계절은 아무래도 겨울철이 제격이라 하겠다. 눈이 길을 넘게 며칠이고 내리는 날이면 사랑방은 한층 활기가 돋았다. 동네 일꾼들이 모여 앉아 손바닥에 퇴퇴 침을 뱉어가며 새끼를 꼬고 망태나 덕석을 엮거나 집신을 삼으며 이야기판을 벌였다. 웃음꽃이 만발한 사랑방은 매서운 추위에도 쇠죽을 쑤어 잘잘 끓었다. 아버지께서 쇠죽을 끓일 때면 나는 곁에 있다가 장작을 아궁이가 터지도록 매기도 했었다. 윗목 아랫목이 따로 없이 끓는 사랑방에는 일손을 잠시 놓은 동촌댁내 꿀모습이 드러렁 코를 고는 것이었다. 서촌, 우대미 머슴들은 전에 보았던 대로 불침을 놓으려고 숨을 죽이며 성냥을 태워 숯을 만들었다. 어디다 놓을 것인가 두리번대다가 숯의 꽁무니에 침을 발라 발등에 세우고 불을 댕겼다. 성냥숯은 꼭대기부터 발갛게 타들어갔다. 사랑꾼들은 자다가 놀라는 꼴을 연상하는지 터져나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는데 꼴머슴은 계속 코를 고는 것이었다. 이윽고 코 고는 리듬이 깨지고 미동이 시작되었다. 셋, 둘, 하나. 속으로 폭발의 순간을 쟀다. 아, 뜨거! 엉겁결에 벌떡 일어나 배고자던 목침으로 누구를 내리칠 기세다. 구경하던 나는 겁을 먹고 가만히 틀 뒤로 숨었고 다른 머슴들은 시치미를 떼었다. 서로 한동안 얼굴만 쳐다보다가 상머슴이 추렴술을 먹자고 깨운 거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단잠을 깬 것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애참 입맛을 다시며 치미는 부하를 참는다. 금방 터질 것 같이 팽팽하던 사랑방의 분위기가 한 고비를 넘기자 뽀시락 장난으로 이어진다. 서로를 건드리며 또 한바탕 킬킬거리고 나자 목이 마르고 뱃속도 출출해진 머슴들은 탁배기 한 잔이 간절하다. 아까 너스레로 말했던 추렴술을 정말 가져오기로 한다. 두부국을 끓이고 무청김치 한 사발로 술상이 부어진다. 도래상에 둘러앉아 꿀꺽꿀꺽 술잔을 비우니 싱싱 우는 문풍지 소리에도 마음은 훈훈하다. 이렇게 넉넉한 인정을 나눠 마시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던 사랑방이지만 항상 머슴들의 차지로만 있지는 않았다. 한때는 글방을 앉혀 서당 아이들이 모여들기도 하였다. 저녁 글소리가 끊기면 에헴 헛기침을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셨다. 좌상은 아랫목에서 담배통을 화로에 묶고는 옴찔옴찔 연기를 뿜으셨다. 피어나는 연기 속에 마을의 관혼상제가 오르내리고
농가 원령가 아는 바 없어도 내년에 농사일은 화룻가에서 시작되었다. 잿더리 탕탕 재를 털며 자근자근 아낀 이야기 끝은 걸러지고 보태져 한 생각으로 뭉뚱그려졌다. 이렇게 뜻이 모아지는 사랑방은 동네에 새 소식이 나가는 통로다. 사랑방의 소식들은 곧장 샘터의 아낙네들이 이 소식을 전하느라 입이 더욱 바빠졌다. 사랑방에서 밤늦도록 이야기가 끝도 갓도 없이 이어지는데 밖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대나무도 소못을 입어 구부정 노인 같고 집가래도 영락없는 신선으로 서 있었다. 하늘도 땅도 하나가 된 겨울밤은 지상 천국 같았다. 늦은 밤 흰옷의 어르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려 문을 나섰다. 오메, 눈이 호곡에 왔네. 풍년들을 안 갚네. 어서가 소매 보소. 논밭에 걸음이 귀하던 시절, 오줌도 제 집에 누워 보리를 가꾸던 때라서 건네는 말들이었다. 우리 집 사랑방은 큰할아버님 계시던 방보다야 묵은 채 그득한 벽장도 없고 대를 물려 손때로 윤이 나는 쾌상에서 묵향이 퍼지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때로 집 없는 이웃에게 따뜻한 살림방이 되기도 했고 길손도 묵어갔다. 날이 저물어 찾아든 과객에겐 한 동자가 마련되고 그날은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방은 지난날의 우리네 생활의 풍속도였다. 지금은 추억거리만 유품처럼 남았을 뿐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옛날의 사랑방의 분위기를 되찾을 길은 이제 없다. 사랑방에 넘치던 낭만과 인정, 어르신들의 당당하고 여유 있던 모습, 그리고 불침을 맞고도 다짜고짜로 화만 내지 않던 꼴모슴의 모습이 그립다. 불현듯 현대생활 속에서 사랑방에 구수하고 인정이 넘치는 조화된 문화를 실천하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래, 마음의 한 구석에라도 사랑방을 차려야겠다. 정이 넘치는 사랑방의 문화를 현대적 공간에서 이루어 볼 수는 없을까? 배가 살살 아파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침묵을 위하여란 말을 자주 쓰게 되었다. 식사를 함께 할 때도, 술을 한 잔 마실 때도, 가끔 심심풀이 화투를 칠 때도 우리는 이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고3 담임인 우리는 어떤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도 이 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말았다. 사사로운 개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내놓고 보면 실제로 침묵이 잘 되기도 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 우리는 정말 침묵을 위하여 여행을 떠났다. 여행이라지만 목적지가 멀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줄곧 차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차에서 내리자 어둠이 깔렸고 우리의 침묵을 위해서인지 술도 기다리고 있었고 화투짝도 손쉽게 대할 수 있었다. 침묵을 위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함께하는 일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위하여라는 말을 버릇처럼 쓰게 되었고 또 거기에 토를 다는 말이 있었는데 술자리일 때는 누가 마시고 싶어 마시는가?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몸 버리는 줄 뻔히 알면서 알고 보면 다 침묵으로 마시는 것이지 하며 동석을 은근히 강요했고 또 술을 권하기도 했다. 나는 주석에서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지만 노름판에서는
길을 못 펴고 만다. 그 이유는 수령 기간에 문제도 있겠지만 재질 탓인 것 같다. 화투패를 잡으면 바로 나의 전략이 서고 상대방의 끝수를 짐작해내는 힘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싸움은 늘 패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화투를 칠 때마다 지는 편으로 치부되어 있으니 말하자면 나는 화투를 지는 재미로 친다고 할 수밖에 없겠다. 옛날 결전을 앞둔 두 장수가 있었다.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는 음식상이 다리가 휠 정도로 준비되었다. 이때 웬일인지 갑자기 일진 광풍이 몰아쳐서 상을 부숴버리고 말았다. 한쪽에서는 이제 나무상은 필요 없고 금상을 받을 징조라고 좋아했다. 또 한편에서는 결전을 앞두고 재수없는 일이라며 화를 냈다. 같은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이 달랐다. 결전의 결과는 어땠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 전자는 대승을 하였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후자는 패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같은 상황 하에서도 마음먹기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나의 화투 전략은 승보다는 패 쪽을 먼저 생각하며 방어 쪽에 치우친다. 그러면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붙어 앉아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화투 노름도 침묵인데 참가하여 당당히 패자의 편에라도 서는 것이 뒷전에서 굿을 보는 편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다. 이번은 여행 중이라 수업 부담도 없다. 그만 파하고 집에 가자고 조르는 축도 없을 뿐더러 그만 쉬고 싶어도 어떤 명분 있는 핑곗거리가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 시간적 여유가 무진장하여 내 쪽에서 볼 때는 잃을 기회가 충분히 확보된 셈이다. 둘러앉아 패를 돌려 판이 몇 차례 돌자마자 나의 첫 방어선이 뚫려버렸다. 패에도 조금만 패하자는 나의 기본 전략에 수정을 가해야 했다. 얼마 안 가서 2, 3차 방어선에 위협이 왔으나 아직은 초저녁이었다. 패가 좀 잘 들어와야 싸울 힘이 날 텐데 흑살이 껍데기뿐으로 끝발이 서지를 않는다. 손을 걸어 앉았을까? 나의 약점을 훤히 알고 있는 상대방이 여느 때와는 다른 작전이었을까? 시간이 넉넉히 있을 때 맛을 좀 보여줘야겠다는 작정이었을까? 평소에는 그래도 메밀꽃 필 무렵에 허생원이 물방앗간에서 성서방네 처녀를 마주치는 기막힌 밤이 있었듯이 호화로운 패로 상대방을 닦아세울 기회가 오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밀리다 보니 전의를 상실하여 붙어 앉아있기가 싫어졌다. 이제 그만 잠을 자는 것이 상수일 것 같은데 크건 작건 노름판의 심리는 그렇지를 못하는 데 탈이 있다. 만회를 다짐하며 끝발을 위하여 술을 마셨다. 술을 뚫뚫 마셔놓으니 술이란 벌성지 광야기인지라 이제는 주제넘게 상대방의 끝발조차 무시하게 되었다. 상대를 얕보며 후퇴 없이 무조건 돌진만 하다 보니 침몰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바 노름에도 삼봉 질서라는 게 있음을 알았다. 끝발 유지, 현금 거래, 안면몰수. 어느 한 조항에도 자신이 없으니 삼봉은 나에게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때에 따라서는 앞에서 먹었던 마음을 바꾸어 화투판에 끼어들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다. 화투판에서 굿을 보려면 침묵을 위하여란 대의명분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고 있는 차에 퍼뜩 묘수가 스친다.
아까 끝발을 위하여 들이마신 술이 뱃속에서 횃배를 앓게 만들었는지 배가 살살 아파오고 있다. 옳다 이거다. 배를 우대고 어떤 일에도 앓은 채를 안고 보고만 있자. 왜 그러냐고 눈이 둥그레져서 물으면 배가 살살 아파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다. 친목을 위하는 일인데 배 좀 아픈 걸 가지고 그러냐고 야단이 날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어 보라며 시간을 슬슬 끌 작정이다. 나의 작전이 이쯤 되면 영락없이 맞아떨어져 나는 노름판의 굿을 보여주는 쪽에서 굿을 보는 축에 끼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화투를 만지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꼭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생활하다 보면 많은 것을 잃었을 때 많은 것을 얻으며 내가 성장해가는 것을 느끼게도 된다. 또한 일 득이 있으면 일 실이 따르는 법이라 했다. 노름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의 경우는 긍정적 측면인 친목을 위하는 일이 최우선이나 일단 노름이니 금전거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금전이 나갈 때는 돈만 잃는 훈련을 쌓는 것이 친목을 위하는 첫째 조건이 될 것이다. 자칫하면 돈과 함께 인격까지 잃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으면 그것을 찾을 줄 알되 마음을 잃으면 구할 줄 모른다고 한 순자의 말을 생각할 일이다. 옛날 선인들은 벼슬을 할 만하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은둔하여 산수를 버텼다. 나도 친목을 위해야 할 때에는 화투짝을 손댈 것이고 끼어들 자리가 못 들 때에는 배가 살살 아파서 어쩔 수 없다며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나의 배는 경우에 따라 살살 아프게 될 것인가. 봄 까치꽃. 입춘이 내일 모레다. 눈 속의 봄을 생각하게 된다. 마침 남녘엔 비가 오셨다. 서울에는 폭설이 내렸다는데 이곳 분위기는 영락없는 봄비다. 날씨도 푹하고 빗줄기도 가랑비다. 그렇다면 대체 봄은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것인가? 나는 어려서 하던 식으로 두 팔을 앞으로 뻗어 실체 없는 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물었다. 어디만큼 왔냐? 당당 멀었다. 아니, 입춘이 눈앞인데 당당 멀었다니. 고향으로 가보자. 아파트에선 봄을 찾을 길이 없으니 말이다. 아파트 생활은 자연의 순환과는 거리가 멀다. 문 하나 닫아버리면 바깥 세상과는 단절이다. 아침 까치 소리, 흐르는 물소리 하나 느끼지 못한다. 계절 감각은 아예 없다. 그런데 어디 봄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시골집 고삿짐이다. 다 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텃밭에서 지난 가을에 뿌린 종자가 어찌되었나 살핀다. 붉은색 치마상추와 시금치가 제법 제 꼴을 드러내고 있다. 파종할 시기가 늦어서 걱정 깨나 하면서 심었던 파도 잎이 파랗다. 언 땅 속에서도 잘도 버티고 작은 생명들은 싹을 틔워냈다. 봄은 이렇게 텃밭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담장 밑으로 눈을 돌렸다. 순간 소리와 함께 고개를 내밀며 자세를 낮추고 말았다. 연한 하늘색이 꽂힌 듯 잎들 속에서 수줍게 드러난 것이다. 도래도래 땅을 덮은 도톰한 잎들이 톱니를 하고 포기포기 자라고 있다. 줄기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서람풍 한 점 파고들 수 없게 촘촘히 쟤들끼리 엉겨 있다. 풀들의 생존 전략이다. 그뿐이 아니다. 줄기에도 잎에도 솜토를 둘렀다. 한기를 이겨내기 위한 안전무장이다. 이렇게 땅을 뒤덮은 잎 사이에서 밥알 만한 꽃망울들이 고물고물 모여있지 않는가. 그 중에 흰 바탕에 파란 도라지꽃색으로 손호성이 벌었다. 봄까치꽃이다. 이제 좀 찬찬히 보아야 하겠다. 아이의 무릎을 꿇고 들여다본다. 아기 뼘 정도 뻗어있는 줄기도 들춰본다. 줄기엔 갓난이 손톱만한 잎들이 마주보기로 나있고 여백에서는 명주실 같은 모가지를 내밀고 바풀떼기 꽃망울이 또록또록 번글었다. 매화를 한철을 앞서 피는 성구자정 영혼에서 피는 꽃이란다. 그런데 매화는 지금 가지의 이슬방울을 보며 한참 꽃망울을 부풀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들풀꽃이 담장 밑에 피었다. 불러주는 이름이라야 겨우 나물 캐던 아가씨들이 붙인 코딱지 나물이 아니던가. 땅에 코를 딱 붙이고 없는 듯이 자라나는 봄나물. 언 땅에라도 딱 붙어서 함께 살기를 작정한 매운 뜻이 봄꽃으로 피었다. 먼저 봄을 알려야지 하고 마음먹은 것일까. 담장 밑이 아니면 집 근처 논뚝 밭둑에 무더기로 자라는 두해살이 풀이다. 화분에서 살아 볼 생각은 아예 못한다. 어쩌다 봄나물 바구니에 담길 뿐이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누군가 꽃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말이다. 아침 까치가 기쁜 소식을 알리듯 봄을 알리는 봄까치꽃. 봄은 아롱아롱 언덕 너머 아지랑이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 아지랑이보다 먼저 봄까치꽃과 함께 와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요리조리 보고 또 본다. 내가 왜 이렇게 작은 풀꽃에 반하는가?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더니 이제야 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매년 입춘 무렵이면 이렇게 피었을 것인데. 나는 가만히 지난 날을 회상한다. 본질은 저리 던져버리고 겉만 보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러쿵저러쿵 안단의 노릇을 하는 걸 보고 옆에서들 얼마나 웃었을까. 들풀을 두고 봐도 마찬가지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이름을 불러주는 게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이름도 모르고 그냥 봄나물이나 봄풀이라 불렀을까? 이름을 불러준 것도 있기는 하다. 냉이, 달래, 쑥부쟁이, 쑥, 취, 고사리. 이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기나 하는가. 잎만 보거나 줄기만 보고 뿌리도 잔털만 만지다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을 전체로 알고 지낸 세월은 아니었는지. 입추는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로 양력으로 2월 4일경에 든다. 봄으로 접어드는 절우인 것이다. 기상학적으로는 3월부터 봄으로 치고 천문학적으로는 춘분에서 하지까지를 봄이라 한다. 입춘을 말할 때 들입자를 쓰지 않고 설립자를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입자는 자원으로는 사람이 땅에 서서 기다리는 형상이다. 겨울 속에 잉태된 봄 기운을 기다리는 것일까? 계절의 순환을
미리 보고 순응하며 살았던 선인들은 전체를 보았다. 봄 까치꽃처럼 온몸으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느끼며 자연의 순환을 읽어낼 수는 없을까?